평생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 한 채뿐입니다. 그 집은 내 청춘을 다 바쳐 30년을 버텨 얻은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집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프고 자식이라서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말들이 있죠. 제가 있는 이곳엔 밤새 하얀 눈이 내렸었습니다. 길 위로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문득 제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복지관의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지혜우체국입니다. 오늘 지혜우체국 편지함에 담긴 이야기는 그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꺼내놓으신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평생 읽어온 집 한 채를 두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서야 했던 그 눈물 섞인 고백을 어렵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차가운 갈등 속에서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70을 훌쩍 넘기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이렇게 낯선 분께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이 풍랑 만난 배처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누군가에게라도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었고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 그리고 비바람 피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남편은 새벽 경매에서 물건을 받아오고 저는 가게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아직 가게에 있었고 남편이 라면이라도 끓여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참 미안합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우리 아들은 혼자 라면을 먹거나 학교 앞 분식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 시절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다 제 손에 가시라도 박히면 어린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고 입으로 호호 불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킬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도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학교 앞에 가도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야 하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부모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냐고 물어도 아들은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신 분들이야 라고 답하며 우리를 안아주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면 꼭 시장에 들러 엄마 아빠 일을 돕고 항상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은 날 빨간 내복 2벌을 사들고 와서 저와 남편 앞에 내놓더군요. 엄마 아빠 이제 추운 데서 일하지 마.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호강시켜줄게. 저흰 그 내복을 꼭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새로운 옷은 사치였습니다. 남편은 담배도 끊으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우리도 내 집 생긴다. 그러다 그렇게 기다리던 부동산 아저씨가 계약서를 내밀던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 오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이불, 낡은 가전제품이 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새집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낡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편은 거실벽에 시계를 걸었고 저는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아들놈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군대에 갔을 때도, 제대해서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이 집 거실에서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시장바닥에서 찬바람 맞으며 30년 넘게 장사해서 얻은 집입니다. 제 인생의 훈장 같은 집입니다. 벽지는 바랬어도 구석구석 남편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서 저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궁궐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다면서 남들처럼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젊은 혈기와 욕심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조급함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들뜬 마음 한가운데 지금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던 날, 며느리는 화려한 옷차림의 구두 소리로 요란하게 저희 집에 들어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냄새, 땀 냄새에 익숙했던 제 눈에는 그 아이의 긴 손톱과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그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아들이 대신 대답하더군요. 부모님이 사업 크게 하시다가 요즘 잠깐 어려워지셨는데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의 형편이 아들의 사업과 이미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떠있던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누군가의 빚과 체면 그리고 책임까지 함께 짊어진 얼굴이라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들을 앉혀놓고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정하는 건 아니란다. 우선 마음이 편해야지. 그리고 너무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고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간다. 아직 어린데 결혼은 좀 나중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자 아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으로 대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장사만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다 이 사람 아니면 죽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다니 어머니 아버지 실망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제 손을 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떼어 아들 결혼 자금을 대줬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자식 앞길은 열어줘야지.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자.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정작 사돈댁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안 체면에 이 정도 예물은 좀 약하지 않나 하며 아파트 평수가 작네, 필요한 장소가 격에 안 맞네 라는 뒷말이 저희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남편이 시장 구석에서 몇십 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며 씁쓸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대준 결혼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친정 빚 정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처가를 일으켜 세웠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처가의 빚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됐지만 둘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걸로 됐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일해서 2년은 명절이며 생일이며 꼬박꼬박 챙기고 얼굴도 자주 비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바쁘네요 라며 전화 한 통하기도 버거워하면서 처가에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자주 왕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생일에는 가족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생일에는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정말 바빠서 라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당연히 달려갔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같이 놀아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너무 이쁘고 이쁜 내 손주들이니까요.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었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친정엄마랑 백화점 좀 다녀왔어요. 그날 제 가슴에 또 한 번 금이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랑 여유롭게 쇼핑 갈 시간은 있으면서 저한테는 급한 일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이제 가보셔도 돼요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돌봐달라는 전화만 오면 저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친정에 손주를 맡기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처갓집 식구들은 다들 바쁘시대라고 하더군요.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인가 봅니다.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사람, 감사 인사 한마디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 그리고 아들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쪽이 돈이 좀 있다는 이야기, 한때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 사이에서
아들은 이상하리만큼 체면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죽어서였는지 아니면 불안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제찬이 명품이니 하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갈 때 제발 그 옷 좀 입지 마. 엄마 구두 좀 사 신으세요. 머리도 좀 하시고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처음으로 쩍 하고 금이 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냄새, 땀 냄새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 부부를 이제는 은근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식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눈빛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7년 전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걸어놓은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못이 삐뚤어져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로 박으라고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그 기울어진 시계가 좋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증거 같아서요. 부엌 서랍, 베란다 문턱, 구석구석에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건 남편을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아버지가 사라지니 이제는 저 혼자 남은 이 집이 그리고 저라는 존재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맞이한 3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다들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만하는 게 어때요? 이번 제사 때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못 가요. 엄마도 쉬세요. 그날 남편 제사상 앞에 저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사라져버렸구나. 내 손등에 가시를 빼주던 그 어린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그 뒤로도 아들은 한 번씩 아주 교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요즘 진짜 힘들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명절 전날 밤에야 어머니 내일은 못 가요 라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바빠요 라는 말로 끊겼고 손주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영상통화를 걸면 지금 학원 가요 라는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들은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 한 채마저도 아들에게는 언젠가 가져갈 몫처럼 굳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주택연금이라는 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더 늙어서 병원에 다니게 되더라도,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한다는 생각이요. 오늘 병원에 갈지 말지, 다음 달에 요양원을 알아볼지 말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당신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주택연금은 제게 편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아주 작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놈들이 빈손도 아니고 과일 상자까지 들고 온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더군요. 괜히 마음이 먼저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제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이미 마음속 계산은 다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이 참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그 자리를 대신 채우듯 말을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사업도 계속 막히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애들 학원도 다 끊고 있어요. 최대한 저희끼리 해결해 보려고 이제껏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몰려 있었나 싶어서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집 지금 팔면 그래도 돈 되잖아. 그걸로 대출 좀 정리하고 집도 작은 데로 옮기면 숨은 좀 쉴 수 있어.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집인데 조금만 일찍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참 차분해서 더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얼굴로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지키고 계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 아니세요?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애들도 할머니랑 지내면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도 다 나오잖아요. 노인분들 혼자 사시다가 사고 나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제 걱정을 하는 건지 이 집을 걱정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늙어서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 이 집으로 연금 받아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확 굳더니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주택연금은요, 솔직히 손해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걸 나라에 맡겨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부담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저희도 부모잖아요. 애들 생각하면 지금 이 선택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말투, 한심하다는 표정.
그리고 그 부모라는 말이 그날은 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이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거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야. 엄마, 내가 나중에 꼭 더 잘해서 효도할게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하지만 한 번도 기대해 본 적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며 저를 말렸습니다. 명수가, 너 절대 도장 찍지 마라. 내 친구 순자 알지? 걔도 아들 사업 자금 대준다고 집 팔아서 아들네 들어갔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쫓겨나다시피 요양원 갔어. 지금 매일 땅을 치며 후회한다더라. 또 다른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자식들 믿지 마. 집 넘겨주고 같이 사는 순간 너는 엄마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노인네 되는 거야. 네, 노후는 내가 지켜야지. 자식이 지켜줄 것 같니? 친구들의 모진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 팔아 자식 도와준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 못 봤다는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자꾸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야.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뭘. 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지쳐갑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번 달 이자도 못 낼 것 같아. 엄마밖에 없어. 며느리도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아들 걱정 안 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정해 주세요. 아들의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제 가슴도 찢어집니다. 정말 힘든가 봅니다. 정말 막다른 곳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으면 아들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거실 벽에 기울어진 시계를 보며 묻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부모는 어디까지 내어줘야 할까요?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지만 그럼 남은 인생 나 박명숙은요? 그리고 부모가 끝내 자기 인생을 지키기로 선택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걸까요? 아들을 완전히 잃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을까도 너무 두렵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편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오래 참고 참 오래 버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게 되지요. 오늘만큼은 정답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결정도 지금 당장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